오늘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아련하고 특별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그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자 나의 분신이며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사람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도 한순간에 틀어지곤 하는데 하물며 연애라는 관계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난 10년의 사랑, 그리고 제 청춘과 돈까지 바쳐가며 헌신했던 그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배신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저 그런 흔한 연인들의 바람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의 아픔을 넘어 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철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배신을 당했으며 그 복수를 위해 어떤 폭탄을 터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고 초등학생 때는 영어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로 단기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에는 해외로, 겨울에는 눈 덮인 리조트에서 한 달씩 머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은 어릴 적부터 제 일과였고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학 준비반과 각종 경시대회 준비과외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아버지와 곱고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동딸. 마치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같은 집은 제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저희 집은 문이 닫히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차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한 농담을 건네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심기가 뒤틀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반찬을 흘리기라도 하면 밥상이 통째로 엎어지는 것은 예사였고 어머니가 힘든 기색으로 한숨이라도 내쉬면 접시가 벽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그의 발소리에 맞춰 숨소리조차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왜 저러셔?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알았지? 어머니는 항상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짙은 그늘 아래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밤이 되면 방문 틈으로 숨죽여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자다 깨어 어머니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그 불똥이 어머니에게로 튀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고 불쌍했습니다. 삶의 낙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고 기댔던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전교 등수에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 엄마, 내가 1등 하니까 행복해? 행복한 거 맞지? 응. 우리 딸 덕분에 엄마는 아주 행복해. 어머니의 그 희미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웃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완벽한 딸의 역할을 연기하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어떤 생활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깊이 잠드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어머니에게서는 숨소리도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거대한 공허함과 멍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기에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는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했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구나. 차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이었구나.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조금 변했습니다. 이전에 폭군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를 터뜨렸을 상황에서도 상을 엎으려다 멈칫하고는 무거운 숟가락만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전에 없이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끄럽고 밥상이 날아다니더라도 어머니가 계시던 그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울 수 있었고 저를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침묵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깊은 공포와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제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참 성숙하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널 보면 뿌듯해하실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가 매일 밤 얼마나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는지.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안에 혼자 있다가 문득 숨이 막힐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없는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만 겨우 발에 걸친 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도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네 놀이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텅 빈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에 앉자마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날 밤 그 놀이터에서 전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아이였습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반이 된 적은 없고 복도나 체육 시간에 스치듯 마주친 적이 있는 남자애였습니다. 낡은 체육복, 해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한눈에 보기에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아이였습니다.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잠시 뒤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이스크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아이스크림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그것이 그 애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나란히 그네에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학교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반도 달랐고 어울리는 친구 무리도 전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교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하셨고 몸이 약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은 반지하였고 좁고 습했지만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정말 다정했고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여동생은 제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가 부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는 늘 함께였습니다.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는 제게 종종 손편지를 써주었고 그 투박한 글씨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 잿빛 같던 고등학생 시절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고3 수능이 끝나고 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의대를 준비하던 남자친구는 아쉽게도 불합격했습니다. 그는 재수를 결심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별다른 반대 없이 학교 근처에 보안이 잘 된 소형 아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넓고 깨끗한 그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재수 끝에 또다시 고배를 마셨고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데도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동거는 흔히 상상하는 달콤한 연인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연인의 집이 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기숙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학교를 다녀와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곧 저의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수능 결과가 발표되던 날,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합격자 발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주신 카드로 그의 의대 첫 학기 등록금을 결제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그가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 너한테 정말 평생 호강시켜 줄 거야. 그는 제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국립대 의대생이 되었고 저는 출판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병원 실습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과 3학년이 되어 병원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우리는 점점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아무리 바빠도 잠시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방법을 찾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저는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쿨한 척 그러자고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졸업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꽃다발을 들고 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그를 발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글씨체로 적힌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결혼해. 다음 주야. 축하해줄 거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가에는 경련이 일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혼 선물 하나 보낼게. 진심으로 축하해. 내 선물 기대해도 좋아. 그는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복수. 어떻게 하면 가장 통쾌하게, 가장 잔인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을 때부터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뒤를 캤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병원 교수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교수는 과수석으로 졸업한 그를 사위로 점찍고 대학병원 인턴 자리까지 내정한 상태였습니다. 출세를 위해 저를 버리고 새로운 동아주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의 딸뿐만 아니라 같은 병원의 유부녀인 간호사 한 명, 그리고 남편이 같은 병원 의사인 레지던트 한 명과도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무려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며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복수의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 도착하자 저는 미리 연락해둔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도 10년 지기였고 그의 배신에 대해 저만큼이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친구에게 영상 파일 하나를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이 영상, 식전 영상 대신 꼭 틀어줘.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고 식장 안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화면은 갑자기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을 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그가 병원 구석에서 유부녀 간호사와 진하게 키스하고 있는 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레지던트와 단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화면, 그리고 교수의 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여자들과 나눈 음란한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신랑 김민규는 지난 10년간 저의 헌신과 사랑을 발판 삼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예비 신부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자를 만나며 추악한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비명, 신부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장인의 분노에 찬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턱시도를 입은 그는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식장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짓밟고 얻으려 했던 성공과 행복,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는 아마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배신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얻은 성공은 결국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아련하고 특별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그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자 나의 분신이며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사람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도 한순간에 틀어지곤 하는데 하물며 연애라는 관계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난 10년의 사랑, 그리고 제 청춘과 돈까지 바쳐가며 헌신했던 그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배신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저 그런 흔한 연인들의 바람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의 아픔을 넘어 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철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배신을 당했으며 그 복수를 위해 어떤 폭탄을 터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고 초등학생 때는 영어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로 단기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에는 해외로, 겨울에는 눈 덮인 리조트에서 한 달씩 머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은 어릴 적부터 제 일과였고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학 준비반과 각종 경시대회 준비과외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아버지와 곱고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동딸. 마치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같은 집은 제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저희 집은 문이 닫히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차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한 농담을 건네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심기가 뒤틀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반찬을 흘리기라도 하면 밥상이 통째로 엎어지는 것은 예사였고 어머니가 힘든 기색으로 한숨이라도 내쉬면 접시가 벽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그의 발소리에 맞춰 숨소리조차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왜 저러셔?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알았지? 어머니는 항상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짙은 그늘 아래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밤이 되면 방문 틈으로 숨죽여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자다 깨어 어머니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그 불똥이 어머니에게로 튀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고
불쌍했습니다. 삶의 낙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고 기댔던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전교 등수에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 엄마, 내가 1등 하니까 행복해? 행복한 거 맞지? 응. 우리 딸 덕분에 엄마는 아주 행복해. 어머니의 그 희미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웃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완벽한 딸의 역할을 연기하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어떤 생활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깊이 잠드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어머니에게서는 숨소리도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거대한 공허함과 멍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기에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는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했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구나. 차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이었구나.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조금 변했습니다. 이전에 폭군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를 터뜨렸을 상황에서도 상을 엎으려다 멈칫하고는 무거운 숟가락만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전에 없이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끄럽고 밥상이 날아다니더라도 어머니가 계시던 그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울 수 있었고 저를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침묵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깊은 공포와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제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참 성숙하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널 보면 뿌듯해하실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가 매일 밤 얼마나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는지.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안에 혼자 있다가 문득 숨이 막힐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없는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만 겨우 발에 걸친 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도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네 놀이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텅 빈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에 앉자마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날 밤 그 놀이터에서 전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아이였습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반이 된 적은 없고 복도나 체육 시간에 스치듯 마주친 적이 있는 남자애였습니다. 낡은 체육복, 해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한눈에 보기에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아이였습니다.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잠시 뒤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이스크림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아이스크림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그것이 그 애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나란히 그네에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학교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반도 달랐고 어울리는 친구 무리도 전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교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하셨고 몸이 약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은 반지하였고 좁고 습했지만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정말 다정했고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여동생은 제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가 부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는 늘 함께였습니다.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는 제게 종종 손편지를 써주었고 그 투박한 글씨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 잿빛 같던 고등학생 시절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고3 수능이 끝나고 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의대를 준비하던 남자친구는 아쉽게도 불합격했습니다. 그는 재수를 결심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별다른 반대 없이 학교 근처에 보안이 잘 된 소형 아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넓고 깨끗한 그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재수 끝에 또다시 고배를 마셨고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데도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동거는 흔히 상상하는 달콤한 연인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연인의 집이 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기숙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학교를 다녀와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곧 저의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수능 결과가 발표되던 날,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합격자 발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주신 카드로 그의 의대 첫 학기 등록금을 결제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그가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 너한테 정말 평생 호강시켜줄 거야. 그는 제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국립대 의대생이 되었고 저는 출판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병원 실습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과 3학년이 되어 병원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우리는 점점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아무리 바빠도 잠시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방법을 찾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저는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쿨한 척 그러자고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졸업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꽃다발을 들고 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그를 발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글씨체로 적힌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결혼해. 다음 주야. 축하해줄 거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가에는 경련이 일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혼 선물 하나 보낼게. 진심으로 축하해. 내 선물 기대해도 좋아. 그는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복수. 어떻게 하면 가장 통쾌하게, 가장 잔인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을 때부터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뒤를 캤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병원 교수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교수는 과수석으로 졸업한 그를 사위로 점찍고 대학병원 인턴 자리까지 내정한 상태였습니다. 출세를 위해 저를 버리고 새로운 동아주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의 딸뿐만 아니라 같은 병원의 유부녀인 간호사 한 명, 그리고 남편이 같은 병원 의사인 레지던트 한 명과도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무려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며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복수의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 도착하자 저는 미리 연락해둔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도 10년 지기였고 그의 배신에 대해 저만큼이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친구에게 영상 파일 하나를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이 영상, 식전 영상 대신 꼭 틀어줘.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고 식장 안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화면은 갑자기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을 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그가 병원 구석에서 유부녀 간호사와 진하게 키스하고 있는 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레지던트와 단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화면, 그리고 교수의 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여자들과 나눈 음란한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신랑 김민규는 지난 10년간 저의 헌신과 사랑을 발판 삼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예비 신부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자를 만나며 추악한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비명, 신부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장인의 분노에 찬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턱시도를 입은 그는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식장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짓밟고 얻으려 했던 성공과 행복,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는 아마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배신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얻은 성공은 결국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아련하고 특별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그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자 나의 분신이며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사람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도 한순간에 틀어지곤 하는데 하물며 연애라는 관계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난 10년의 사랑, 그리고 제 청춘과 돈까지 바쳐가며 헌신했던 그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배신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저 그런 흔한 연인들의 바람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의 아픔을 넘어 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철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배신을 당했으며 그 복수를 위해 어떤 폭탄을 터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고 초등학생 때는 영어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로 단기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에는 해외로, 겨울에는 눈 덮인 리조트에서 한 달씩 머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은 어릴 적부터 제 일과였고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학 준비반과 각종 경시대회 준비과외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아버지와 곱고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동딸. 마치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같은 집은 제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저희 집은 문이 닫히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차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한 농담을 건네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심기가 뒤틀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반찬을 흘리기라도 하면 밥상이 통째로 엎어지는 것은 예사였고 어머니가 힘든 기색으로 한숨이라도 내쉬면 접시가 벽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그의 발소리에 맞춰 숨소리조차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왜 저러셔? 그냥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알았지? 어머니는 항상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짙은 그늘 아래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밤이 되면 방문 틈으로 숨죽여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자다 깨어 어머니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그 불똥이 어머니에게로 튀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고
불쌍했습니다. 삶의 낙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고 기댔던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전교 등수에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 엄마, 내가 1등 하니까 행복해? 행복한 거 맞지? 응. 우리 딸 덕분에 엄마는 아주 행복해. 어머니의 그 희미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웃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완벽한 딸의 역할을 연기하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어떤 생활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깊이 잠드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어머니에게서는 숨소리도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거대한 공허함과 멍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기에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는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했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구나. 차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이었구나.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조금 변했습니다. 이전에 폭군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를 터뜨렸을 상황에서도 상을 엎으려다 멈칫하고는 무거운 숟가락만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전에 없이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끄럽고 밥상이 날아다니더라도 어머니가 계시던 그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울 수 있었고 저를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침묵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깊은 공포와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제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참 성숙하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널 보면 뿌듯해하실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가 매일 밤 얼마나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는지.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안에 혼자 있다가 문득 숨이 막힐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없는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만 겨우 발에 걸친 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